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정치 후원금 내역을 분석해서 그러면서 많이 좀 기를 죽였었죠. 온갖 범죄 혐의를 갖고 있는 분이 대통령도 되시고 뭐 형이 죽었잖아요. 지금도 기억하냐면 서울 48개 지역에서 가장 크게 표차가 난 지역입니다. 그 당시 후보가 누구였어요?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인터뷰 세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귀한 걸음 해주신 두 분인데 저기 제 오른쪽에는 조수진 전 의원님, 전 최고위원님 두 번이나 하셨죠. 네. 네, 제 왼쪽에는 강성만 금천구 당협위원장님 당협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에는 저희가 그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일단 의원님, 네. 기자 생활을 오래 하셨죠. 25년 했습니다. 근데 그 기자 생활 하시다가 그 다음에 바로 정계 입문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입문하게 되셨습니까? 저는 이제 1995년 12월에 기자가 됐어요. 아 예. 예, 그때만 해도 여기자가 굉장히 좀 드물었고요.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되신 거네요? 졸업하고 제가 1년, 네, 일종의 취업 준비를 했고요. 신문사 입사할 때 당시에는 이제 여기자가 워낙 없다 보니까 신문사에서 뭐 한 명 뽑든지 아니면 안 뽑든지 그래서 이제 기자가 되는 길이 아마 그래서 좀 쉽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본의 아니게 25년 동안 사회부 정치부를 필드에서 뛰었죠, 저는. 처음에는 일단 사회부로 가시지 않나요? 예, 사회부로 했고요. 저는 신문사의 첫 여성 사건 기자, 첫 사건 여성 기자. 검찰 기자, 네. 첫 여성 정치부 기자, 첫 여성 청와대 기자. 하여튼 1호의 기록을 와, 많이 박수 세웠습니다. 한번 칠까요? 이게 나 때는 말이야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만 해도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여권 신장이 된 지가 참 얼마 안 됐어요. 그 25년 동안 제가 여성 취재 기자, 여성 현장 기자, 여성 사회부 정치부 기자로서 달성할 수 있는 정말 모든 영광을 제가 다 누렸어요. 와. 가령 여성 기자의 가장 하고 싶은 게 이제 최은희 여기자상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최은희 여기자상을 만 28세에 받았어요. 그래서 와. 지금도 깨지지 않고 있는 기록입니다. 지금 최은희 여기자상이 보통 50대나 60대 분들이 받거든요. 근데 그만큼 열심히 발로 뛰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격려를 해주셨고요. 또 당시만 해도 이 정당 출입 기자는 여성의 좀 금녀의 성역이었어요. 그래서 정치부 기자 생활하면서도 각종 특종을 제가 운 좋게 많이 기록을 했고 5번의 이달의 기자상 그리고 한국신문상 또 올해의 여기자상 이런 기록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근데 제가 정치부를 오래 출입했기 때문에 정치가 낯선 영역은 아니었습니다만 제가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어요. 물론 쉽게 말하는 러브콜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결정적 계기가 된 게 2019년에 조국 사태였습니다. 네. 네. 조국 사태를 보면서 정말 저렇게 뻔뻔하고 내로남불의 대명사 저런 사람이 정말 활개치고 다니는 이 세상 이거는 정말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주인이 없는 정당 그리고 야당에 현장 기자가 사표를 쓰고 참여한 게 아마 처음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길을 왔죠. 그리고 저는 지역적으로도 전라북도 전주에서 초중고를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호남 출신으로서 호남에서 성장한 사람인데 그 국민의힘의 전신 미래한국당 네. 그때 비례정당이었습니다만 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험이었습니다. 민주당 가셨으면 선골이 되시지 않았을까요?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네. 분들이 지금도 그런 얘기를 네. 해요. 왜냐하면 제가 국민의힘에서 사실 써먹고 내팽개쳤거든요. 굉장히 치욕적으로, 비참하게. 치욕적으로 굉장히 좀 가슴 아프게 내쳐졌는데 그렇지만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예전에 정통민주당과는 완전히 별개의 정당이고요. 저는 위선과 내로남불에 대해서 뻔뻔하게 지지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양천갑에서 3년 동안 정말 저희 표현으로 개고생을 하셨는데 사실 좀 많이 억울하시죠?
일단 지난번 총선의 그 공천부터 솔직히 많이 억울하죠. 네. 억울하고 야 정말 당에 그렇게 헌신한 게 이런 결과로 돌아오나 많이 허탈했죠. 그 3년 동안 진짜 지역 관리를 그냥 제가 듣기로는 그냥 하신 게 아니거든요. 정말 피눈물 나게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응. 근데 그 정당은요, 그 자기가 필요한 사람을 쓰는 거지 열심히 한 사람은 쓰지 않더라고요. 아니 근데 제가 현실을 너무 몰랐던 거죠. 근데 그러면 고생을 시키지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좀 어리석었던 게요. 당에서 필요로 하는 건 제가 다 했어요. 네. 저는 사실 제가 법사위를 지원한 것도 아니었고요. 또 2년 정도 하고 다른 상임위 신청도 했었어요. 그런데 당에서 하도 어렵다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법사위 4년에 국회 예결위원도 네. 2년을 했고요. 또 운영위원회도 있고 또 각종 인사청문 특위도 했고요. 국정조사 특위도 했죠. 그리고 법안심사 소위도 한 번에 3개까지 했습니다. 정말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2시 정도까지는 거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법사위는 한 번 열리면 새벽 2시, 3시이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는 새벽 5시 반까지 했고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고 또 양천갑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그 서남권이 취약합니다. 네네. 그래서 2021년 초부터 당협위원장 맡아서 정말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 네. 씨 뿌린 농부가 추수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게 과연 공정한가 고민이 많았죠. 그 양천갑이 그나마 서남권 중에서 좋은 곳이에요? 해볼 만한 곳이죠. 왜냐면은 과거에 이제 원희룡 의원이 내리 3선을 했기 때문에 그때 생각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 당이. 그래서 과거에 3선을 한 지역이니까 무조건 그냥 공천 주면은 누구나 다 당선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그건 갖고 있는 정말 것 정치를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한 생각 모르죠. 같은데. 그러니까 원희룡 의원이 떠나고 나서 모든 선거를 다 진 곳이거든요. 그리고 2016년 총선 때는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후보가 19,000표 차이로 졌어요. 그 제가 19,000표를 왜 지금도 기억하냐면 서울 48개 지역에서 가장 크게 표차가 난 네.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계속 지니까 당연히 지역에서는 분열이 되고 또 당협위원장이 너무 많이 바뀌니까 파벌 싸움도 굉장히 많았죠. 아니, 그래서 그- 고생 많이 그 했습니다. 양천갑이 그 위원장으로 계실 때도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누가 자꾸 왜 그 허친다 그러나요? 계속 흔들어댔죠. 네, 허치려고 예. 누가 또 자꾸 왔잖아요 거기를 또.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그런 게 저는 정치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당협 쇼핑이라는 단어를 만든 분도 어떻게 보면은 적절하게 재활용할 수가 있었는데 전혀 교통 정리를 안 했죠. 그리고 또 제가 농사를 잘 지어놨기 때문에 정말 해주고 싶은 사람을 꽂으려고 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제가 그만큼 당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죠.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 약간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우리 조수진 최고님께서는 이해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그래도 4년 동안 그렇게 헌신하고 네. 당이 어려울 때 가장 최일선에 나섰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평가를 받지 못한다에 대해서 굉장히 자괴감이 컸고 상처가 컸어요. 그래서 12월까지는 정말 그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이 성찰을 하자. 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서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자 해서 작년 6월부터는 하루에 거의 한 5시간, 6시간을 서울 골목골목을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2025년에는 뭔가 새로운 일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024년 말에. 작년 말에 생각지도 네. 못했던 계엄이 터지면서 그 계획도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면 심지어 얼마 전에 또 다시 공모했죠. 양천갑. 네. 근데 거기서 이상한 오디션을 보셨죠, 또. 그 오디션을 본다고 했을 때 직감했어요. 정해졌구나. 안 주겠구나. 정해져 있구나. 예. 왜냐면은
책임당원 여론조사를 20%만 반영하고 나머지를 다른 식으로 뭘 준비하겠다고 하는 거는 안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양천갑 같은 경우는 매주 그래도 시간이 날 때, 그 일을 다 하면서도 시간이 날 때는 거리로 나가서 뭐 37도가 되든 영하 10도가 되든 당원이 되어달라고 당원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한 2,000명 정도로 받았기 때문에 책임당원 여론조사를 해가지고는 된다고 봤거든요. 이길 사람이 없으니까. 예. 그런데 책임당원 여론조사를 20%만 반영하겠다고 해서 이거는 또 감이 좋지 않았죠. 그런데 정치인은요, 지는 것을 알면서도 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쉬운 거는 이게 일종의 당협 쇼핑, 지역구 쇼핑을 활성화하면요, 지역에서 고생하고 밭 가는 사람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렇죠. 잘 관리가 된 지역에 뒤늦게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이 그런 점도 잘 헤아렸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좀 하고 싶습니다. 누가요? 근데 누가 하죠, 당에서? 지도부는 거기에 대해서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없죠. 근데 지금 저희가 그게 없어서. 왜냐하면은 그 원외,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이 배출되지 않은 지역에서 밭을 간다는 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럼요. 정말. 그럼요. 예.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당협 쇼핑을 활성화시켜 버리면요, 누가 험한 지역 가서 누가 농사 짓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뭐 접시물에 코 박고 죽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없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당이 더 어려워지면서 뭐 강남에서 국회의원 하신 분, 뭐 서초에서 하신 분, 공천만 받으면 국회의원이 되는 데서 다 하셨던 분들이 또 느닷없이 다른 지역에 또 자기들이 선거에 출마했던 뭐 구로을이나 뭐 부천이 위원장도 비어 있어요. 험지라고 해서, 어려운 지역이라고 해서. 그러면 저는 당에 그런 다선 의원이고 인지도도 높고 이런 분들이 내가 어려운 지역에 가서 당선돼서 당에 기여하겠다, 뭐 이런 자세를 가져야 이 당이 잘 될 텐데, 예? 그럼 내가 강남 서초는 이제 뭐 몇 번씩 해먹어서 못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 중에서 나은 뭐 양천각 가서 또 해먹을란다, 이런 자세를 보인다는 것은 저희 같은 험지에서 일하는 위원장들이나 또 고생하는 당원 동지들이 볼 때 이걸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일단 좀 지켜보시죠. 예, 그리고 저는 저야 뭐 좀 쉽게 말하면 버림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억울한 분들이 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속 억울할 것 같아요. 농사 지은 분들이 네. 수확하는 게 그게 공정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조국 사태 왜 비판했습니까? 공정과 상식이 없다고 비판했잖아요. 근데 우리 당의 모습들에서 어떤 그 원칙과 기준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많이 답답하죠. 제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고통은 같이 누려도 영광은 같이 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 양천 분들이 지난번에 조수진 줬으면 뭐 총선에서 이겼다, 이런 말씀들 하시고, 또 어쨌든 당의 최고위원을 2번이나 하고 지역 관리를 3년을 했는데 이 기회를 주지 않았고, 그러면 이제라도 당이 이렇게 어려워진 상황에서라도 기회를 주는 것이 순리 아니냐,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했는데 또 그게 또 결론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당의 가장 큰 문제가 연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성이 없죠. 예, 이게 우리 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뭔지도 지금은 모르겠고요. 또 고생한 분들, 그리고 어떤 정말 당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평가를 받으려면 쭉 그런 거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도부가 한번 바뀌면 모든 게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좀 그런 면에서는 좀 답답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자꾸 용병을 데려와서 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어려운 지역구를 달라고 해서 제 스스로 금천구를 가서 해보겠다고 갔는데, 당이 지금처럼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은 심정이 어쩌겠습니까? 자, 우리 강성만 위원장님도 기자 생활 하셨죠? 예, 저는 이제 광주일보 정치부 기자 생활을 했는데, 우리 조채구 같이 뭐 이렇게 동아일보 이런 뭐 중앙의 메이지에서 못 해봤는데, 그때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기자는 대단했어요. 대단했던 시절이고, 저희들 청년 때는.
그리고 이제 우리 조 최고에 대해서 그 기억이 채널A인가에 뭐 앵커인가 패널로 뭐 나왔을 때 너무 야무지게 이게 사람들이 그때 많이 조수진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알게 되고 야 누군데 어떤 여잔데 저렇게 똘똘하게 야무지게 저렇게 단호하게 이 뭐 이렇게 정리를 잘하냐 해가지고 저도 그 이미지가 지금까지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도 호남 출신이지만 우리 보수 쪽에 호남 출신으로 오셔서 아까 본인은 이제 상처를 많이 이제 입으셔서 뭐 써먹고 보내졌다고까지 표현하시는데 뭐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젊고 기회가 있을 걸로 보는데 어쨌든 우리 보수 정당의 호남 출신이 와서 이 제대로 자리 잡고 성공한 케이스가 없어요. 이게 저는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오랜 집권을 해본 정당으로서 이 호남에 점점 애정을 더 얻고 기반을 넓혀가야 되는데 크게 이 수십 년 뭐 한 50년 세월 동안 안 되잖아요. 호남 출신이 아예 없나요? 저희 당에? 우리 뭐, 많죠. 우리 강성만 위원장님도 호남이시고. 시원한 사람이 없잖아요. 지도자급이 없잖아요. 지도자가 없지만은 그는 좀 어떻게 보면 정치 철학의 부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성만 위원장님 정말 금천구 우리 그 서울 48개 지역에서요 가장 국민의힘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어려운 지역에서 지금 계속 정말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당에서 정말 그 서울과 수도권을 공략한다면 서울 수도권의 보통 30% 이상이 각 지역마다 호남 출신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뭐 국민 통합 차원에서도 그렇고 현실적인 표를 위해서도 그렇고 호남 출신의 정말 중도 보수 정당에 기여할 수 있는 분들이 정말 많아야 되고 또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이 보수 정당에 와서 이제 한 20년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저쪽 정당은 김대중 때부터 이 동진 정책이라는 걸 했어요. 영남에서 어떻게든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넓혀 나가려는 노력을 수십 년 동안 했다 이 말입니다. 영남에는 출마한 사람도 없잖아요. 민주당은 그 당시. 그러면 영남에 공천한 사람들에게 이 벽보값 접수비를 줬어요. 이렇게 해서 출마를 시키고 또 저쪽 정권은 또 그렇게 해서 또 이 권력을 잡게 되면 그 소외된 영남 지역에 뭐 고생한 뭐 당협위원장이나 자기들의 정치적인 동지들을 뭐 어디 기관에 뭐 보내주기도 하고 또 전문성을 찾아서 매치해서 근데 우리는 서진 정책이란 게 없습니다. 제가 없죠. 기억나는 게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뭐 망월동 가서 무릎 꿇은 거, 뭐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조금 뭐 그런 모습 보여주려고 했던 거 이런 잔상은 있는데 우리 당이 과연 서진 정책을 했나? 제가 이 당에 처음 왔을 때가 한나라당 때인데 그때는 최고위원도 호남 출신 몫이 있었어요. 최고위원도 반드시 이 지명직 최고위원은 호남 출신을 줬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도 호남 출신을 두세 명을 반드시 포함시킨다든가.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 박근혜 대표 때까지 있었던 것 같긴 한데요. 네, 근데 그런 게 점점 없어졌어요. 제가 20년 세월을 살아보니까 이 당에서 호남의 최고위원목도 없고 점점 호남이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 조수진 최고가 호남 출신 뭐 비례대표로 와서 영거푸 최고위원도 2번 하면서 호남의 예산에 대해서 굉장한 신경을 썼어요. 전라남북도 광주 뭐 무소속 뭐 민주당 시장 군수 구청장이 와도 응대를 해주고 호남에 우리 보수 정당도 호남에 이렇게 애정이 있습니다 하는 걸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 게 그렇게 높이 또 평가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의원실에 가보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호남 동행의원이라고 써진 데들이 꽤 있던데 그분들은 그냥 부처만 넣은 거예요. 그러면? 노력도 각자 다 했죠. 하지만은 이제 우리 강성만 위원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어떤 인물로서 보여주는 게 가장 빠르거든요. 지금 우리 22대 국회 때 호남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비례대표 입성을 아무도 못했어요. 이제 그런 게 단적인 예죠.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으로서 보여주는 게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인데 그런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마치 호남에 대해서는 애정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호남 출신 인사들이 많은 수도권에서 고전하고 또 우리가 그만큼 수도권에 의석이 없고
이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일 때는 영남 출신을 최고위원으로 임명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뿌리 자체가 네. 호남 당이니까 네. 호남을 뿌리로 하면서 끊임없이 대통령 후보나 이런 사람은 영남 출신을 내세워서 영남의 표를 적어도 뭐 3분의 1, 2분의 1 잠식해 가면서 정권을 잡아나가는 그런 전략을 하는데 영남의 어떤 기반을 둔 당이 영남권을 내보내고 저쪽은 호남에 기반을 두고 영남 후보를 계속 내보내고 이게 이제 뭐 2번, 3번 이렇게 4번 부딪히다 보니까 어느 쪽이 과연 이 승산 있는 게임이겠습니까 이게? 저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보면서 좀 무서운 생각은요.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예전 민주당이 지향하고 있는 게 전국 정당이었어요. 네. 그때는 그만큼 전국 정당이 어렵다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 대선 후보가 다 영남 분들이 됐잖아요. 네.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이 다 영남 분들이에요. 네. 서영교 최고위원, 뭐 전현희 최고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앞에 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남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쪽에 우리가 훨씬 많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거꾸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라북도에서 초중고를 다 나왔습니다만 제 힘으로 최고위원에 2번 당선됐을 때 더불어민주당에는 호남 출신 최고위원이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더 저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고 사실 당내에서의 입지는 별로 제가 높지 않은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떻게든 꺾어놔야 된다는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좀 당했죠. 지금 21대 때 법사위원 하셨죠? 네, 4년 내내 어떻게 네. 하다 보니까 법사위원을 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사위를 좀 비판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지금 법사위 정말 악전고투하고 있는 건 네. 아니겠습니까? 악전고투를 하는데요. 조금 더 치열하게 준비를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어렵지만 21대 국회 때보다는 의석이 5개가 많아요. 여건이 오히려 낮거든요. 그런데 어떤 팩트의 힘을 좀 더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또 팀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적으면.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좀 분담해서 공격 파트를 정하고 중첩되지 않게 그런 노력들이 조금 더 뒷받침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저 추미애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미애 위원장은 제가 법사위원 할 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네, 네. 그때도 역시 굉장히 독선적이고요. 지금하고 태도가 같았죠. 근데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정치 후원금 내역을 분석해서 뭐 몸은 파주에 있었는데 논산에서 카드 쓰고 이런 거 다 찾아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많이 좀 기를 죽였었죠.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 주식 투자하신 분 있죠? 그 민주당의 이춘석 의원. 네, 그분이 경찰에 고발된 게 벌써 4개월 전이더라고요. 네. 근데 한 번도 조사를 안 받았대요. 전재수 장관이 지금 국가수사본부로 이게 이첩이 됐는데 올해 연말까지인가가 그 공소시효인데 과연 이 연말까지 국가수사본부가 조사를 할 수 있을까요? 이춘석 의원 것도 4개월 전 것때 아직도 안 했는데 이제 한 2, 3일 전에 받아가지고 어저께 압수수색 하긴 했는데 연말까지 그게 기소가 가능할까요? 대한민국에 정의가 있는가? 정의가 죽었잖아요. 온갖 그 범죄 혐의를 갖고 있는 분이 대통령도 되시고 뭐 자기 재판 다 중지하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지금 뭐 아주 뭐 이 공소 자체를 취소시켜 버리려고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 지금 권력의 눈치를 보는 무슨 경찰이든 공수처든 이런 사람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요? 네. 눈치 보다가 시간 끌다가 뭐 유야무야 될 경우가 많을 걸로 저는 보는데 전재수 장관의 경우는 뭐 더구나 날짜도 며칠 안 남았는데 네. 연말이면 뭐 수사가 제대로 될 리도 없고요. 예? 그리고 그분이 지금 부산시장 또 물망에 강력하게 올랐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저쪽 진영에서 정리도 안 됐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대충 뭐 지금 이재명 정권은 자기들의 그런 어떤 의혹이나 범죄 혐의는 그냥 대충 문대고 가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전재수 장관은 원래
어떠신 분이세요?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네. 대통령 제2 부속실장이었습니다. 그만큼 30대 때부터 정치에 깊이 관여를 했던 분이죠. 저희가 이제 사람들이 잘 아는 정치인들은 인성이 어떤지 저희가 보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미지는 굉장히 관리를 잘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출입 기자였을 네, 때부터 봤기 때문에 굉장히 그 평가가 좋아요. 네. 그리고 부산이라는 곳에서 모두 다 국민의힘이 의석을 확보할 때 전재수 의원이 유일하게 살아남은 네.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전재수 의원의 어떤 경쟁력은 충분히 입증을 하고도 남죠. 하지만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돈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2020년 4월 총선 때 미래한국당 수석 대변인으로서 논평을 몇 번 쓴 게 네. 있는데요. 당시에도 부산에 거주하던 전재수 의원이 대전에서 만 4년 동안 그 벤처기업에 고문으로 등록을 해서 1억 8,500만 원 그리고 법인카드, 차량을 제공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집요하게 그때 캐물었습니다만 답이 없었습니다. 지난 일이라고.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받은 직함이 상근이었어요. 네. 그러면 부산에서 대전까지 편도 250km, 하루에 500km를 운전을 한다? 그러면 최소한 하루에 길에서 6시간 정도를 허비해야 되거든요. 최소한 그렇죠. 최소한. 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답이 없었고 아까 이제 그 연말까지 수사가 되겠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안 하겠다는 거네요? 예, 8월 초에 이미 진술을 확보하고도 지금까지 뭉갠 거 아닙니까? 왜 뭉겠겠어요? 그러니까 공소시효를 계산한 거겠죠? 네, 안 하겠다는 네. 거죠. 공소시효를 계산을 해놓고 이게 어차피 특검은 연말에 끝나니까 자기네들이 그때 가서 특검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해도 수사가 불가능한 시점에서 터지게 놔둔 거네요. 그런데 이게 이제 특검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은 이 사건을 전혀 브리핑이라든지 어떤 몰랐을-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고 특검에게 계속 보고를 했습니다. 네. 근데 특검이 계속 뭉갠 거예요. 그런데 차마 특검에 파견 나온 수사검사들은 이거를 유야무야 하다가 나중에 큰 문제가 네. 생길 수 있으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노출을 했죠. 그래서 이 사건이 불거진 건데요. 처음부터 애초부터 수사 의지도 없었고 지금 특히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인 수사를 밥 먹듯이 해왔지 네.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재수 의원 건이 지금 뭐 금액도 특정이 됐죠. 2천만 원의 뭐 고급 시계 한 점. 네. 그건 이제 압수수색 영장에. 네. 예, 압수수색 영장에는 기록이 됐습니다만 처음부터 봐주려는 의도가 너무나 명백했고요. 또 이재명 정부의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이에요. 네. 행정부 산하입니다. 네. 무슨 수사를 하겠습니까? 검찰에서 수사 제대로 해가지고 지금 뭐 의견 표출한 것도 다 귀양 보냈지 않습니까? 경찰이 수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검찰의 인사를 보면서도 못할 거예요. 다들 그런 얘기들을 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뭘 잘못해도 뭐 하다못해 현주 누나가 무엇을 해도 우리는 개혁 안 했어라는 얘기를 자꾸 해야 되니까 사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매듭을 짚고 가야 되는데 제가 의견 표명하면 안 되지만 사과는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계엄에 대해서 분명한 선긋기가 필요하죠. 왜냐하면은 당시에 작년 12월 3일 이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서 사사건건 국정 발목 잡기를 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대통령 예산도 제로로 만들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말 그 계엄 선포로 인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후퇴를 했고요. 정말 큰 많이 충격을 받았죠. 많은 분들이. 아무리 야당이 발목 잡기를 하더라도 계엄은 잘못한 거다. 네.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분명한 선긋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석형 국민통합위원장인가? 그분이 장동혁 대표 만나서 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자기 편 집토끼 생각하지 말고 국민을 보고 일을 해라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원래 정치라는 건요. 양극단을 제외하고 양극단을 뺀 나머지 세력을 보고 가야 돼요.
그래서 합리적인 보수 그리고 정말 개혁적인 진보 이런 분들이 함께 어울려서 정당을 해야 돼요. 건강한 정당은요. 가운데가 중심이 되고 그런 분들이 다 어우러져서 스펙트럼이 넓어야 됩니다. 양극단을 바라보고 가면 안 돼요. 그럼 국민의힘에 그거를 가능하게 해야 할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그 리더십이 잘 안 보이니까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우리 당의 중진 의원들에게 굉장히 좀 실망도 크고 이런 시점에서도 왜 중진들이 아무 말 안 하시나. 저는 그게 불만이에요. 저는 우리 출입 기자들이 좀 중진들에게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중진이라고 하는 게 무거울 중차예요. 네. 당에 어떤 위기가 있을 때 뭔가의 해결책을 도모해주고 좀 접점을 찾아줘야 되거든요. 중진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5선 국회의원 굉장히 많습니다. 4선도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저는. 환단고기가 아니라 주먹고기다. 주먹고기인데. 아니 그 주먹고기 되면서 주먹고기는 맛있기라도 하죠. 해산을 당하면 비례대표들은 다 끝나는 거죠. 예,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무소속으로 남는 거고. 네. 그럼 안 되겠네. 해산 당하면. 아예 해산 당하면 안 되죠. 이재명 대통령이 천박하다는 건 알았는데